어머니, 요즘 시대의 며느리는 가족 아니에요. 손님이죠. 손님한테 일을 시키시면 안 되죠. 내 집 소파에 대자로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며느리가 나를 보며 생긋 웃으며 던진 말입니다. 나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거실을 지나가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내려오는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차려주는 밥만 받아 먹었습니다. 설거지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손님인데요. 라며 되레 나를 가르치려 들었죠. 아들 장가 보낼 때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아파트 해주고 살림 다 채워줬는데 이게 고작 내가 받는 대접이라니. 그래, 내가 우리 집 귀한 손님이라고? 좋아, 내 말 한번 잘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아주 극진한 손님으로 모셔주마.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치며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톡톡히 받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말 며느리는 자기 입으로 뱉은 그 말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모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 하나 얻는 기분이었거든요. 평생 아들만 키우다가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는 내 노후 자금을 거의 다 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지요. 시골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으로 아들 내외가 살 아파트를 장만해줬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전세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살림까지 다 새로 사줬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하나하나 고르면서 우리 며느리가 좋아할까? 만 생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금반지도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내가 가져야지라며 건네줬을 때 며느리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이 아이는 착한 아이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결혼식 날 나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들 옆에 선 며느리를 보면서 저 아이가 이제 내 딸이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보낼 때도 나는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쁜 거 사. 신혼여행은 평생 한 번이니까 아낌없이 쓰고 와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시골집에 자식들이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금요일 저녁부터 장을 보러 나가서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다고 했던 잡채, 그리고 영양가 있는 국물 요리까지.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며느리도 조금이나마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 차릴게요라며 그릇을 나르거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라며 주방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고 괜찮아.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냥 쉬어라며 말렸습니다.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시집살이로 고생한 내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며느리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귀찮은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부르면 마지못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어머니, 김치가 짜요. 어머니, 국이 싱거워요라며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면 아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나 혼자 설거지를 하고 상을 치우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젊은 애들 주중에 일하느라 힘들겠지. 주말에라도 푹 쉬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손주라도 보면 나을까 싶었는데 며느리는 아직 애는 일러요. 둘이 더 즐기고 싶어요라며 임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인생이니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를 맞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국을 끓이려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보양식을 좋아한다기에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2시간 동안 부엌에서 씨름한 끝에 드디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먹자고 부르자 며느리가 느릿느릿 일어나서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먹더니 어머니, 너무 더운데 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차리세요? 저 이런 거 잘 못 먹는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흘려가며 만든 음식에 대해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을 하다니요.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시원한 냉국이라도 끓여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라며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며느리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춰주세요.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땀나요. 나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에어컨 리모컨을 만지고 얼음물을 갖다 주고 부채질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 저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더워서 기운이 없네요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허리가 아파서 힘드네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피곤해요. 그리고 저는 손님인데 왜 일을 시키세요? 손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의 며느리는 가족 아니에요. 손님이죠. 손님한테 일을 시키시면 안 되죠. 생긋 웃으며 하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님? 내가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집 사주고 살림 다 사주고 주말마다 음식 해주고 빨래까지 해주던 게 손님 대접이었단 말인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좋아할까 고민하며 이것저것 사주던 일들. 주말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던 일들.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일들.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너무 호구처럼 굴어서 우습게 본 건가? 자책하는 마음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손님이라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이라고? 좋아. 그럼 내가 진짜 손님 대접을 해주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며느리가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얘야, 너 며느리 말 들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는 손님이라고 하더구나. 손님한테 일을 시키지 말라면서.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그게 아니라 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이 꼴이 난 거야. 주말마다 내려와서 밥만 처먹고 엄마가 설거지하는데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진짜 손님처럼 대접해주자. 나는 동네 카페에 가서 메뉴판을 유심히 봤습니다. 음식값이 얼마인지, 음료값은 어떤지, 그리고 근처 모텔에 전화를 걸어서 숙박비가 얼마인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한 뒤 집에 돌아와서 직접 유료 서비스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잘 다루지 못하지만 동네 문구점에 가서 도화지와 색연필을 샀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메뉴판을 그렸습니다. 숙박비 1박 20만 원, 한정식 식사 1인 5만 원, 간식 및 음료별도 계산, 빨래 서비스 1회 3만 원, 청소 서비스 1회 5만 원. 항목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우습게 본 것에 대한 분노,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 것에 대한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메뉴판을 다 만든 뒤 나는 그것을 코팅까지 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내려갈게요라는 말에 나는 그래, 오너라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준비해 놓을 게라고 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짓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내가 만든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문 안 열어주세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평소처럼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어머니, 배고파요. 밥 뭐예요? 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을 며느리 앞에 툭 던져줬습니다. 얘야, 내 말대로 넌 우리 집 손님이잖니? 여긴 오늘부터 유료 호텔로 바뀌었단다. 며느리는 메뉴판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 숙박비 20만 원에 한정식 식사비는 끼니당 5만 원이다. 빨래 서비스, 청소 서비스도 다 유료야. 현금으로 낼래? 카드로 낼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쌓였던 내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손님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손님이라면 손님답게 대우해 주는 게 주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설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심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나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 카페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피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메뉴판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카페라테 5,000원, 케이크 한 조각에 6,500원.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얼마나 쓰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1인당 10,000원 정도 쓰시고 디저트까지 드시면 2만 원 정도 나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 2만 원. 카페를 나와서 이번에는 근처 식당들을 둘러봤습니다. 한정식집, 고깃집, 일식당. 하나하나 들어가서 메뉴판을 확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요즘 한 끼에 얼마 정도 하나요? 라고 물으니 제대로 먹으려면 1인당 5만 원은 잡으셔야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모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1박에 얼마예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면 20만 원입니다. 나는 또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박 20만 원.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20만 원, 저녁 식사 10만 원이인 기준, 아침 식사 10만 원, 점심 식사 10만 원, 그리고 간식과 음료수, 빨래, 청소까지 합치면 대략 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말 한 번 오는데 60만 원이라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며느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손님이라고 했으니 손님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도화지, 색연필, 자, 그리고 코팅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재료들을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화지 한가운데에 큰 글씨로 유료 서비스 안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항목별로 가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숙박비 1박 2일 20만 원, 식사비 1인 1식 5만 원, 간식 및 음료 1인 1만 원, 빨래 서비스 1회 3만 원, 청소 서비스 1회 5만 원. 각 항목 옆에는
작은 글씨로 주석도 달았습니다. 숙박비에는 침구 사용료 및 기본 청소비가 포함됩니다. 식사비는 사전 예약제이며 당일 주문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마치 진짜 호텔 안내문처럼 만들었습니다. 메뉴판을 다 만들고 나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용 규칙도 적었습니다. 1. 모든 서비스는 사전 결제가 원칙입니다. 2. 결제 없이 서비스 이용 시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3.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4. 규칙을 어길 시 영구 출입 금지됩니다. 다 적고 나서 읽어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며느리한테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정신 차리라고 정신 교육 좀 시키려는 건데.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선을 넘었으니 나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동네 문구점에 가서 메뉴판을 코팅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이게 뭐예요? 장사하시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니요. 그냥 좀 필요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코팅된 메뉴판은 마치 진짜 식당 메뉴판처럼 번들번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메뉴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 이렇게 하면 며느리가 정신을 차릴까? 아니면 더 삐뚤어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나는 평소와 다르게 그래, 알았다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니, 아무 일도 없다. 주말에 보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대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방만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쌓여있던 쿠션도 치우고 식탁 위의 과일 바구니도 냉장고에 넣어버렸습니다. 손님이 올 집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업할 호텔처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내가 먹을 김치와 반찬 몇 가지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요일 오전부터 시장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새우, 싱싱한 채소들을 가득 사왔을 텐데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장 안 가요? 애들 내려온다며? 나는 이번엔 안 준비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들은 뭐라고 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보통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는데 이날은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뛰어나가서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라며 반겼을 텐데 말입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문 안 열어줘요? 엄마.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 열쇠로 문을 연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문 안 열어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아무 일도 없다.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야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태도로 돌아가서 어머니, 덥다. 에어컨 켜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왜 꺼요? 더운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에어컨 사용료는 별도야. 메뉴판에 나와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여 있던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서 습관처럼 소파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며느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메뉴판을 그녀의 무릎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읽어봐.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료 서비스 안내, 숙박비 20만 원, 식사비 5만 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메뉴판을 다 읽고 나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에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심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돈을 내요? 저희는 가족인데.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얘야,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나는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내 입으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했잖아. 손님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며느리는 손님이지. 그러니까 손님답게 대접받아야지. 그리고 손님은 당연히 숙박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들이 옆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잘못 말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하던가. 그런데 지난주에 사과 한마디 있었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대로 넌 우리 집 손님이잖니? 여긴 오늘부터 유료 호텔로 바뀌었단다. 자, 숙박비 20만 원에 한정식 식사비는 끼니당 5만 원이다. 현금으로 낼래? 카드로 낼래?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받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안 돼? 호텔 가면 숙박비 내잖아. 식당 가면 밥값 내잖아. 넌 손님이라며? 그럼 손님값을 내는 게 당연하지. 나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손님 보호자 노릇할 거면 너도 돈 내.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냥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 하지만 다음에 올 때도 마찬가지야. 돈 없으면 오지 마. 며느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나와 며느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엄마, 아내야,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나와 며느리 모두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평소 같으면 지금쯤 갈비찜에 잡채에 국 끓여서 상 차려놨을 텐데 말이야. 근데 손님한테 공짜로 밥 줄 수는 없잖니? 며느리가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해?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며느리는 손님이라며? 손님한테 일 시키지 말라며? 내가 딱 내 말대로 해주는 거야. 아들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뭘 잘못했는데? 아내를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게 잘못이지. 며느리는 결국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허겁지겁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현관까지 따라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돈 챙겨 오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오든지 둘 중 하나 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는지 속이 시원한지 아니면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 만들다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와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데 나는 그저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딸처럼 아끼고 딸처럼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너무 잘해줘서? 아니면 요구가 너무 컸던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들인 정성, 내가 쏟은 사랑, 내가 희생한 것들을 모두 헛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나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입을까봐 조심스럽게 다뤘던 옷들도 이번에는 그냥 옷장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엄마 이거 맛있다라며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빈 식탁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되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며느리의 놀란 표정, 아들의 당황한 모습, 쾅 닫히던 현관문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잘한 거야. 이번 기회에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베갯잎이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울었나 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뜨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까? 아니면 영영 안 올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메뉴판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주말을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든지 아니면 정말로 돈을 가지고 오든지 어느 쪽이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며느리에게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대로 넌 우리 집 손님이잖니? 여긴 오늘부터 유료 호텔로 바뀌었단다. 자, 숙박비 20만 원에 한정식 식사비는 끼니당 5만 원이다. 현금으로 낼래? 카드로 낼래?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긴. 내가 손님이라며? 손님은 당연히 돈을 내야지. 아들이 옆에서 우왕좌왕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나는 아들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농담? 설거지 좀 도와달라는 엄마한테 손님이라며 거절한 게 농담이었어? 그럼 사과는 언제 했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며느리는 여전히 메뉴판을 손에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요? 목소리에 억지 눈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 한마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나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지난주에 내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한테 일 시키지 말라며? 손님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면 된다며? 좋아, 내 말대로 해주지. 근데 손님이면 손님값을 내야지. 세상에 공짜 호텔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바로 사과했어야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 오히려 오늘도 배고파요. 밥 뭐예요? 라며 당당하게 들어왔잖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또 뭐냐? 주말마다 내려와서 엄마가 만든 밥 쏙쏙 받아먹고
설거지하는 엄마 옆에서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게 내 모습이었어. 아들의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엄마, 제가 그랬나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다행이지. 너희 둘 다 내 호의를 권리인 줄 알았던 거야.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갈게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희 안 올게요. 협박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아이고, 미안하다. 어서 앉아라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 근데 다음에 올 때도 똑같을 거야. 손님으로 오려면 손님값을 내고 가족으로 오려면 가족답게 행동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아들이 나와 며느리 사이에 서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점심이라도 먹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내도 사과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 지금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진심 어린 반성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거지.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해. 얘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파트 사줄 때, 살림 다 사줄 때, 주말마다 음식 해줄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내가 너무하다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것 같아? 안 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 넌 손님이야, 가족이야? 손님이면 돈 내고 가족이면 가족 역할 해. 선택해.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해.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요구해?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너 생각은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내 집 문턱도 넘지 마. 돈도 안 낼 거면서 손님 대접은 받겠다는 거잖아. 그런 뻔뻔한 손님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요. 안 올게요. 영영 안 올 거예요. 그러고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따라가며 여보, 잠깐만 라고 외쳤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는 동안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얘야, 밥 안 먹고 가면 배고플 텐데? 근처 식당 가서 사 먹어. 요즘 한 끼에 15,000원 정도 하더라. 아, 근데 여기서 먹으면 5만 원인데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며느리가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아들은 TV를 보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움으로 흔들리면 안 돼.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해. 나는 식탁 위의 메뉴판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메뉴판. 며느리가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장을 안 봐서 반찬도 없었죠.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더 걸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뭐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내가 정말 미안하대요. 사과하고 싶대요.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럼 본인이 직접 전화하든가. 아내가 지금 너무 울어서 전화를 못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진심 어린 사과 뒤에 오는 거야. 며느리가 직접 전화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 그럼 그때 생각해 볼게. 엄마.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간청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놀란 표정, 메뉴판을 보고 당황하던 모습, 화를 내며 나가던 뒷모습,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이번 기회에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니 아침을 챙겨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텐데 말이죠. 오전 내내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일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반성할까? 아니면 더 삐뚤어질까? 점심때쯤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애들 안 내려왔어? 보통 때 주말이면 내려오잖아.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안 왔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친구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아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만 하면 해결돼?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했잖아. 아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마.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엄마도 좀 양보해 주세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양보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양보했는데 노후 자금 털어서 집 사주고 살림 사주고 주말마다 밥 해주고 빨래까지 해줬어. 그런데도 손님이라며 무시당했는데 내가 더 양보하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프고 무시당하면 화가 나.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야 해. 그게 순서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간단한 식사였지만 목이 메어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들이 엄마 밥 맛있어요라고 말하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 생각을 하니 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난 그저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싶었을 뿐인데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사과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변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일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약속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3번 울리고 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님이라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돕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정말 가족답게 행동할게요. 나는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내길 바라는 거야. 내가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 근데 이번에는 내가 밥을 해. 내가 한번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받아볼게.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라며? 그럼 며느리 노릇을 해봐. 시어머니한테 밥 한 번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할까? 이번 주말에 뭘 해올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일찍 내려갈게요. 아내가 장도 보고 음식 준비할 거래요. 나는 그래, 기다릴게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가볍게 정리하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 준비할게요. 편히 쉬세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리고 국을 끓이다가 간을 잘못 맞추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며느리가 어머니 밥 차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 해봐서 나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였습니다. 국은 짰고 나물은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맛은 연습하면 늘어. 중요한 건 이 마음이야. 고맙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진짜 가족처럼. 그날 저녁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내 방까지 정리해줬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나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내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하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밥 한 숟가락 못 얻어먹고 그 밤에 짐을 싸서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후련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멍할 정도였죠. 평소 이 시간이면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아들은 TV를 보고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며느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 위에 놓인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공들여 만든 이 메뉴판. 며느리는 이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화를 내며 소리 지르던 모습, 결국 짐을 싸서 나가던 뒷모습, 모든 게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에요. 손님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 말들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니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평소 같으면 아들 내외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텐데 말이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애들 안 내려왔어? 보통 때 주말이면 너희 집에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늘은 조용하네.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안 왔어. 좀 일이 있어서.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며느리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 친구는 그래.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라며 위로해줬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발이요. 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5번, 6번, 7번. 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받기로 했습니다. 뭐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생각 안 나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정말 미안하대요.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울기만 하면 해결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걸린 게 억울해서 우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대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 내가 대신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아직 용기가 안 난대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기. 나한테 손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는 용기가 넘쳤으면서 사과할 때는 용기가 없어? 그게 말이 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프고 무시당하면 화가 나. 며느리가 진심으로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사과할 때까지는 기다릴 거야. 그게 진짜 해결 방법이야. 엄마.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간청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안 내려왔어요? 보통 때 주말이면 장을 많이 보시는데.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사정이 있어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나를 보더니 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좀 들어줘. 집에 와서 친구에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했던 것, 내가 메뉴판을 만든 것, 며느리에게 숙박비를 요구했던 것,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나는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없는 애들 많아. 시부모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들. 내가 제대로 교육시킨 거야.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나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치? 내가 잘한 거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가 정신 차려야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약속받을 거야. 화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과일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듣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나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3번 울리고 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님이라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주시고 살림 다 사주시고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게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하는 게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상황이 불편해서 빨리 넘어가려는 거야?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버릇 없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줄 몰랐는지.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돕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정말 가족답게
며느리답게 행동할게요. 손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게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밥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밥을 해주겠다니.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겠어? 요리할 줄 알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잘 못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장도 보고 요리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 한 번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할까? 이번 주말에 뭘 해올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보내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할까? 아니면 그냥 한두 번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갈게요. 아내가 새벽부터 장 보러 간대요.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대요. 나는 그래, 기다릴게. 조심해서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가볍게 정리하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서 들어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근을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간을 잘못 맞췄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해. 괜찮아.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엌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도마 소리, 프라이팬 소리, 냄비 뚜껑 소리. 평소에는 내가 내던 소리들을 이번에는 며느리가 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밥 차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식탁으로 음식을 나르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국, 나물 반찬들. 내가 평소에 해주던 메뉴들이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 해봐서.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음식들인데 제가 비슷하게라도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한 입 먹어봤습니다. 갈비찜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든 것만 못했습니다. 고기가 좀 질기고 양념이 덜 배어 있었습니다. 잡채도 먹어봤습니다. 면이 너무 불어 있었고 간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맛은 연습하면 늘어. 중요한 건 이 마음이야.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준 이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버릇 없었는지. 어머니가 주말마다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셨는데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내길 바라는 거야. 내가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가족답게, 며느리답게 행동할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진짜 가족처럼.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해야죠. 나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는 주방 청소까지 했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바닥까지 닦았습니다. 오후에는 며느리가 내 방까지 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 방이나 정리해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잖아요. 며느리는 내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개고 옷장까지 정리해줬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나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도 제가 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간단하게 먹자. 내가 힘들겠다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며느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믿을게. 하지만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해.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계속할게요. 이게 제 역할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내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하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엄마도 내가 힘들 때는 도와줄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잤는데 그날 밤은 푹 잤습니다. 며느리가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라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며느리는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겠다. 쉬어라고 말해도 며느리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라며 계속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아들 내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내려올게요. 그때도 제가 밥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며느리를 배웅하면서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얘야, 정말 고마워. 오늘 정말 수고했어. 며느리도 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나서 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 설거지까지 끝난 주방. 며느리가 해놓은 일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수고를 알게 되었고 나는 며느리에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요리 실력도 늘고 집안일도 능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님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며느리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요령을 알려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이번 반찬 정말 맛있어. 고맙다. 덕분에 편하게 쉬었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때 호통 쳐주신 거, 그때 정신 못 차렸으면 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됐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고마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때 만든 메뉴판은 아직도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보면 그때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메뉴판은 이제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모질었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확실하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으면 가족답게 행동하고 끝까지 손님이고 싶으면 호텔비를 내라. 그게 내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옳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며느리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교육하셨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래도 조금은 너무하셨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여러분의 응원과 조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